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말은 강연이긴 한데요.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을 거고, 강연이라기보다는 부산과 경남이 그리고 울산이 어떻게 함께 해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쭉 제가 해왔던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부산 경남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논의를 모아가는 자리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메가시티 얘기를 하면 늘 마치 수도권에 대항해서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구조로 이해를 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을 이렇게 메가시티로 권역별로 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도 함께 침몰하게 돼 있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생 발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좀 전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비수도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와 관련된 건 계속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2019년, 20년에 이제 드디어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 국민의 50%라고 하는 집중도 문제지만 추이가 중요합니다. 2010년까지 수도권에 순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다가 11년부터 16년까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2019년, 20년은 8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 해 8만 명씩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버텨내겠습니까? 아래 보시면 주택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가만 보시면요, 비수도권 지역이 해당되는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수도권의 투기 세력이 풍선 효과처럼 돌아다니면서 비수도권 지역 일부를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정도지, 나머지는 대부분 수도권 부동산 정책입니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는 특히 충격이 컸던 게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충원율, 신입생들의 지원율도 1.0 미만인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입니다. 아까 한 해 8만 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0대와 20대, 30대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데 반해서 40대부터는 거꾸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빠져나오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20, 30대 인구가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대가 8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이 됐고요. 30대는 12,000명 정도. 그 중에서도 우리 부울경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한 3만 명 됩니다. 20, 30대 청년이. 경남이 18,000명 정도 되고요. 부울경을 합해서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빠져나갈까?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는 그만 보면은 부울경의 경우에도 제조업을 포함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인들 만나면 거꾸로 구인난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청년들 20, 30대는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SK 하이닉스가 2019년 3월 달에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하면서 구미와 용인을 놓고 어디로 갈 건지를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용인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보시면 구미에서는 여기 보시는 대로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육관, 기숙사, 각종 전기, 수도 온갖 혜택을 다 주겠다라고 SK에 제안을 합니다. 용인은 부지를 내놓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K는 주저하지 않고 용인으로 결정을 합니다. SK 관계자들 만나보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구미로 가면 사람을 뽑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 반도체 공장도 10,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R&D 인력이 50%입니다.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과 지금은 R&D가 거의 하나로 돼서 반반의 R&D 인력이 필요한데 그 R&D 인력을 수도권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그러면은 구미도 R&D 인력 구하기 어려워서 공장을 수도권으로 짓는데 부울경은 더 난리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첨단 산업의 일자리, 첨단 산업 기업 공장 회사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계속 몰리면 이제 20, 3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건 계속해서 더 늘어날 거고 이 악순환 반복될 텐데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메가시티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비수도권 지역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가? 좀 전에 이제 인재 얘기를 했는데요. 창원에 가면 LG전자 생활가전 공장이 있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 분야가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2019년부터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LG전자의 R&D 센터가 있는데요. 창원에도 있고 서울에 가면 강서의 마곡에 LG그룹 전체 R&D 센터가 있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 분야의 R&D 센터에 연구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4,000명입니다. 그중에 1,000명이 서울에 있고 3,000명이 창원에 있습니다. 근데 LG전자 사장님을 만났더니 SK하고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매년 신입사원을 뽑는데 수도권에서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그중에 4분의 3은 창원에 내려보내고 4분의 1은 서울에 남겨두는데 창원에 내려갔던 친구들이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직률이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계속 다시 뽑아야 되고 다시 뽑아야 되고 교육시켜 놓으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대로 창원 R&D 센터를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사장님께 R&D 센터가 공장에 가까이 있는 것과 서울에 있는 것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로서는 공장에 가까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R&D 센터는 장기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랍니다. 5년 이후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은 공장하고 거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창원에 있는 R&D 센터는 공정혁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바로바로 조금씩 바꿔서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R&D를 하기 때문에 공장하고 붙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서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로서도 창원에서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만 있으면 서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게 이제 LG전자 사장님의 얘기예요. 그동안 지역 대학 출신들을 신입을 뽑을 때 얼마나 뽑으셨냐 그랬더니 거의 뽑지를 않았답니다. 뽑았다가도 교육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이제 수도권 출신들과 경쟁이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이제 간다면은 지역에는 그러면은 진짜 굴뚝공장만 남고 좋은 인재들은 수도권에서 뽑아와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뽑아오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전부 이제 다시 또 수도권으로 기업이나 R&D 센터 이런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수도권에만 몰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통계들입니다. 지역 총소득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이런 좋은 일자리의 또 다른 한 축인 벤처나 스타트업들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수도권이 92%가 넘습니다. 매출 1,000억 벤처기업은 60%가 넘고요. 이런 데는 창업투자회사가 수도권의 90%가 몰려있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분야의 경제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수도권이라도 잘 살고 그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 똘똘한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얘기들을 하는데 수도권이 그런 역할만 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 과연 현실이 그럴까요?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한참 낮습니다. 교통 혼잡 비용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이 31조 원, 2017년 조사에서 31조 원인데 수도권에 가보시면 잘 알지만 수도권에 전철과 버스 교통, 대중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돼서 되게 편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창원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서울에서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부산, 창원은 자기 차 없으면 오고 가기 어려운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전철과 버스 환승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촘촘한 대중교통망으로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 혼잡 비용이 31조 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비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이 28조 원입니다. 이건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 곳인데 비수도권의 28조 원 교통 혼잡 비용은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전부 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도로를 계속해서 건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가용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교통 혼잡 비용이 28조 원에 달합니다. 자, 이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문제들이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출산율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 이하로 재작년부터 내려가서 작년에는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0.64입니다. 잘 보시면 경남은 0.95, 부산은 0.75입니다. 부산은 젊은 친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좀 낮다고 치고요. 서울은 20, 30대가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64로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 몰려간 20, 30대들이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 때문에 열정페이 시작해서 고시텔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연애, 결혼, 출산에 엄두를 못 내는, 그렇게 해서 전국의 출산율을 계속해서 낮추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서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대로 두고 수도권만이라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거꾸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이 함께 침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으니까 균형발전 정책을 참여정부 때부터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들과 지금 메가시티와는 뭐가 다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혁신도시 그리고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걸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5+2 광역경제권을 집중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의 메가시티하고 아주 비슷한 구상입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가면서 광역경제권 사업이 다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합니다. 참여정부 말기에도 4대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 때도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도지사 돼서 와보니까 각 시도들의 생각이 혁신도시도 있고 세종시 기업도시 시도마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런 혁신도시나 세종시 기업도시들을 중심으로 시도 단위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따로따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 구상을 중앙정부에서 내놓고 추진을 했는데 시도에까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먹히지는 않았고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에서 그 정책이 사라지니까 아예 다시 또 시도 단위 균형발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2002년이 수도권의 인구 유입이 21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 때도 강력경제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까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는 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지만 각 부처들의 정책을 잘 보시면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각 지방정부에 재정을 넘겨주고 지방정부 단위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인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아니라 부처들이 재정을 쥐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도 단위들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산업들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모두 다 뛰어듭니다. 수소 분야를 예를 든 건데요. 수소뿐만 아니라 바이오, 스마트, 디지털, 미래 산업 분야들은 너도 나도 시도 단위로 다 뛰어듭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또 따로따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감리감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중앙부처가 시도 단위로 경쟁을 시키면서 비효율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메가시티다. 유연한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광역 단위의 초광역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50.2%인데요. 영국이 20.9%, 프랑스가 18.2%, 그나마 높다는 일본이 34.8%입니다. 심각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수도권의 집중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2006년, 독일은 2005년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영국은 런던권을 제외한 나머지 맨체스터나 리버풀 이런 8개 대도시권으로 나누어서 초강력 발전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11개 대도시권으로 나눴고 가장 극적인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런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다가 2016년에 아예 우리 도에 해당하는 게 프랑스는 레지옹이라고 하는데요. 레지옹을 본토의 22개를 13개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아예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대구, 경북이 얘기하고 있는 행정통합과 같은 식으로 우리보다 수도권 집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10년, 또 길게는 15년, 5, 6년 전부터 선진국들은 초강력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권역별 균형발전은 그동안에는 시도 단위로 딱딱 묶어서 균형발전 초강력 사업들을 얘기를 해왔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유연하게 권역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 호남, 영남의 대구, 경북과 동남권, 그 제주, 강원은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광 벨트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권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는, 사안별로는 권역을 유연하게 묶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포항, 경주와 함께 동해안 벨트도 함께 추진을 합니다. 좀 유연한 권역별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이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른 유일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광역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시들해지기도 했지만 각 시도 입장에서 그렇게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대로는 각 시도들이 더 이상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행정을 해보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경남에서 이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스타트업 파크라고 중기부가 추진한, 이것도 이제 공모 사업입니다.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애초에 중기부에서는 수도권은 창업 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비수도권 지역에 만들겠다라고 하다가 장관이 바뀌고 하면서 방침이 바뀝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해라.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인천으로 갑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면 공모 경쟁의 결과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갑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서 플랫폼이 돼 있는 거죠. 수도권이라고 하나의 권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시도 단위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시도 단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경쟁을 하면서 수도권하고는 이제 경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가버립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도 권역별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이런 초강력 협력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균형 발전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전철망, 광역철도망을 까는데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13조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비수도권 지역에는 채 1조 원이 투자가 되질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이나 전철망을 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재부는 필요하면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까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적인 예가 부전 마산간에 전철을 놓자고 얘기를 했더니, 기존에는 1시간 반에 한 대씩 다니는 고속화 철도가 다니는 그런 철도를 정부에서는 추진을 했는데, 창원과 부산 간에는 최소한 전철이 다녀야 되지 않겠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광역 전철을 놓자고 했더니 관련된 예산을, 그 운영비를 부산, 창원, 경남이 알아서 철도 차량도 구입하고 운영비를 대라.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 정도의 광역철도망이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부처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부처가 권역별 메가시티,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청와대나 총리실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런 광역, 초강력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 전체가 이 사업을 국가의 중요한 균형 발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그럼 부울경은 어떻게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시티는 그동안 균형발전 전략이 모자이크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하자는 겁니다. 부울경의 경우에는 부산과 울산, 창원, 그리고 서부 경남에 있는 혁신 도시가 있는 진주 4개를 주요 거점 도시로 하고, 그 주변의 중소도시 근처에 농산어촌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생활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경제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고 가는 생활권이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이 서울이 인구가 폭발하면서 경기, 인천으로 쭉 늘어날 때 그걸 촘촘한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수도권이 만들어졌듯이,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창원, 진주까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최소한 1시간 이내에 생활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몇 가지 사업들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듯이 동남권의 부울경 메가시티에 걸맞는 전철망, 철도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본 철도망까지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철도망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체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 경력교통망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덕신공항에 힘을 모아서 다행히 가덕신공항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가덕신공항과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부산 신항이 환적 화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동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전체로는 세계 6위입니다. 물동량은 세계 6위로 2166만 TEU인데 항만의 부가가치는 5조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부산이. 근데 옆에 보시면 세계 1위인 상하이항이나 싱가포르, 세계 11위인 로테르담 항만 보더라도 부가가치가 부산에 비해서 3배가 넘습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은 많은데 부가가치는 낮은 거죠. 이게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부산은 환적을 통해서 환적 화물이 50%가 넘는데요. 부산항의 운임비가 전 세계 항만 중에서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싼 운임과 중국과 일본의 연안 화물을 집중한 그런 해운 화물로 부산항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주요 항만들은 부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요. 항만 주변에 반드시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항만에 들어온 해운 화물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옮겨 싣기 바쁜데 다른 주요 항은 해운으로 들어온 컨테이너 화물을 내려서 1차 가공을 합니다. 물류 가공 산업이 배후 단지에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신선 농수축산물은 로테르담 항으로 다 모여서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다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원두를 가져옵니다. 처음 가져올 때는 1온스에 1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해운 컨테이너로 운반이 돼서 로스팅을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시면은 스타벅스 커피가 원산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마른 가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이드 인 가나로 되어 있는 커피는 없습니다. 메이드 인 USA, 독일, 일본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 원두를 생두로 가져와 가지고 독일과 미국, 일본의 항만 배후 단지에서 로스팅을 합니다.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20배로 뜁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환적하는 과정에서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보통은 소포장을 하거나 라벨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가공을 하기도 하는데 해운 화물을 가공을 하게 되면 그중에 약 20% 정도가 항공 화물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공항은 심야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니까 항공 화물이 아예 발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 지역의 기업들이요 항공 화물을 보낼 때 인천으로 94%가 갑니다.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인천으로 와서 국제선을 타야 되고 1년 동안에 인천공항을 오고 가는데 길거리에 버리는 비용이 7천억 원. 가덕신공항 관련해서는 환경단체들에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한 해에 7천억씩 길거리에 뿌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드는 탄소 배출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덕신공항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가덕신공항은 공항 자체로서 국제선을 우리가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덕공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항공 화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량 6위의 부산 신항과 가덕신공항이 스마트 복합 물류로 연결이 되면서 부산, 경남 주변 지역이 배후 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복합 물류 가공 산업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부울경 메가시티의 산업 경제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커피 가공을 지금 부산에서 못하고 있는 데는 항공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수축산물은 들여와가지고 가공을 하는 걸 관세청에서 좀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건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우리의 관세 제도는 가져온 제품들을 질량과 부피를 그대로 해서 내보내야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가공을 해서 이게 질량과 부피가 줄어들면 과거에 밀수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가공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과 함께
물류 가공 산업이 가능한 제도적인 개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물류 플랫폼 한 예로 이게 최근에 이제 시내에 있는 두동지구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두동지구에 쿠팡이 물류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4천 명 정도 됩니다. 시내하고 김해에 만들게 되는데 쿠팡 물류센터는 기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택배 체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달 인원이 아니고 물류센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4천 명입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최초 집하를 대전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집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출하센터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전으로 모으질 않고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로 바로 보냅니다. AI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상품 생산 시설이나 업체들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쿠팡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런 방식의 물류가 전체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의 CEO가 스티브 잡스에서 팀 쿡으로 바뀌었는데요. 팀 쿡이 물류 전문가입니다.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원들을 물류 전문가들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물류를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부산 신항과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실제 국내의 산업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키를 쥐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물류 가공 산업, 특히 항만과 공항이 있는 배후 단지에 발전할 수 있는 물류 가공 산업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 와인, 그리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는 이런 산업들이 육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물류 산업이나 또는 바이오를 포함한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부산항 배후단지에 들어선다면은 굳이 수도권까지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가덕신공항과 연결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우리 부울경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부울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아까 물류는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경제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스마트화해 나가는 것, 수소경제권이나 창업 생태계, 그 외에 다양한 산업들을 부울경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광역연합이 구성되기 전 올해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다못해 중앙부처가 지금은 공모사업 위주로 돼 있으니까 부울경이 필요로 하는 공모사업들을 공모 신청을 할 때 지금까지는 부울경이 따로따로 부산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 이렇게 했었는데요. 부울경이 겹치지 않는 공모사업은 부울경이 공동으로 공모 신청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각 시도별로 다 쪼개서 나눠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우리 권역에서는 이 사업은 부울경에서는 부산에서 한다, 경남에서 한다, 울산에서 한다 정리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은 다른 시도하고의 경쟁력에서도 훨씬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만 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관광 분야를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외 관광객이 3,700만 명이었는데 3,700만 명의 대부분이 동남아,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측이랑 한국 관광을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수도권 관광이에요. 저가 관광을 포함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관광이 대부분인데 경남으로 좀 올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좀 만들어 봅시다 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남으로까지 갈 상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부산은 부산대로 전시장 계실 때 협의를 했는데 부산만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부산 경남을 묶어서 관광 상품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요 이 바다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특히 황해 바다가 진흙벌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색깔이 남해안의 한려수도 바다빛깔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을 한번 다녀간 중국 사람들은 한려수도 바다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경남 남해안만 보고 오기에는 상품이 되지 않는데 대도시인 부산과 남해안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이라면 명품 관광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관광만 하더라도 부산, 경남, 울산이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한려수도가 이제 여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수, 목포까지 연결되는 그런 남해안 관광벨트를 공동으로 만든다면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 보복 관광 대비해서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관광 분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전남과 경남, 부산은 국제 요트 대회를 포함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이나 안전 분야도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를 부산, 울산, 경남이 따로따로 대응한다는 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원자력에 대한 재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울경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산업, 경제, 기업, 도시만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도시만 잘 살자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은 왜 메가시티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부울경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들이 부울경에서 1차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가락동 농수산시장으로 가는 농수축산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부울경이 공동으로 광역 푸드 플랜을 짜서 우리 지역에서 난 농수축산물을 우리 지역 시도민들에게 먼저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광역 푸드 플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광역연합 로드맵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LG전자 사례를 말씀드릴 때 지역에서 그러면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거냐, 남은 우리 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LG전자랑 협의를 할 때 지역 대학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냐. 예를 들어서 LG전자 R&D 센터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들이 대학 커리큘럼에서 이렇게 좀 커리큘럼을 짜서 양성을 해주면 뽑겠다, 이런 협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몇 번 문을 두드렸답니다. 근데 대학이 문턱이 높아서 졸업생을 뽑아 가주는 트랙은 만들겠는데 대학 교육에 기업이 들어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몇 년 전까지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해서 지역에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들이 만들어져서 LG전자만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전자산업군의 인재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서 만들 수만 있으면 창원의 R&D 센터를 계속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협력 체계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만든 게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이제 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창원 국가산단의 한 해 매출이 40조입니다. 경남의 1년 전체 GRDP가 110조입니다. 그중에 40조를 창원 국가산단 차지하는데 여기서 제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사업들을 지역혁신 플랫폼 안에 공유대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제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창국가산단 스마트 산단 추진 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다고 하니까 SDS, 네이브, NHN, 해외에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까지도 창원에 사무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다소하고 독일의 지멘스도 창원에 관련해서 사무실을 냈습니다. 이런 IT 분야의 사무실들이 이제 동남본부처럼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역시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뽑기 어렵다. 제일 큰 문제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IT 분야 대학에 있는 전공학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해 한 2,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더라고요. 취업률이 50%가 안 됩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된 기업을 가보면은 거기도 IT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는 사람을 뽑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작 지역에 있는 대학 IT 전공학과의 졸업생들은 취업률이 50%가 안 되는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아예 기업이 대학과 함께 그런 인재들을 공동으로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NHN이 IT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토스트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개월 코스인데요. 여기 이제 서울과 대전에 있는데 IT 개발자 분야에서는 NHN의 토스트 아카데미가 약간 사관학교 같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키워놓으면은 다른 대기업들이 뽑아가기 바쁜. 그래서 NHN이 김해 R&D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토스트 아카데미를 김해에 개설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뭘 요구를 하냐 그러면 지역 대학들이 1, 2학년 교양 과정에서 IT, 빅데이터, AI 분야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교양 필수로 해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IT 전공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들이 1, 2학년 교양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을 교양 필수로
해주면 졸업한 이후에 IT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토스트 아카데미로 뽑아서 가르쳐서 데려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NHN 입장에서도 IT 분야 인재들만 뽑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임원급들을 뽑을 때 지금은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필요한데 개발자들로만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1, 2학년 교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IT 기본 과정들을 제대로만 교육시켜주면 그 이후에는 토스트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기들이 IT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김해에서 토스트 아카데미가 시작을 합니다. NHN만 이렇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IT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부울경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피라는 삼성 그 소프트웨어 청년 인재 그 아카데미 스쿨이 있는데요. 그 사피 프로그램이 서울, 대전, 구미, 광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왜 부울경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부울경에도 제조업 스마트화가 진행이 되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녹산에 있는 삼성전기에서 사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 양성 체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우수 인재 양성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함께 모아내더라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저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드는데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는 이후의 로드맵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동안에는 광역 간의 공동 협업을 하려면 협의회만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었는데 협의회로 하니까 협의만 하고 끝나요. 협의해서 합의는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다 생각이 따로따로 돼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방자치법의 특별 지방자치단체 조항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연합체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울경이 공동으로 행정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연합 행정기구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사무들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광역특별연합의 집행기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의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역특별연합의회를 부울경시의회, 도의회에서 추천된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해서 광역특별연합의 전체적인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올해는 각 연구원들이 용역을 통해서 내놓은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구축 계획에 기반해서 광역특별연합 추진단을 발족해서 실제 어떤 사무들부터 같이 해나갈 건지를 합의를 하고 그걸 규약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민들이 피부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약이 올해 의결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한 한 광역특별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울경이 행정통합이 되려면 전국적으로 보자면은 부울경은 메가시티,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 광주 전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요. 충청권도 메가시티로 가고 있는데 대구 경북이 제일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으로 갈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2006년에 대구 경북이 한 뿌리 상생조례를 같이 만듭니다. 공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고요. 본격적으로는 2014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상생위원회를 만들고 대구 경북은 연구원도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여 년 이상 대구 경북이 함께 협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기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해보니까 따로따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아예 통합을 합시다 하고 대구 경북이 이제 행정통합으로 갔는데 우리 부울경의 경우에는 공동의 협업의 과정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과정을 광역특별연합을 통해서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연합 활동을 통해서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들과 도민들의 동의가 그리고 공감대가 넓혀지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부산시와 경남이 중심이 돼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사실상 부산 경남이 우선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축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울산이 따라오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산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보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부산과 우리 경남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메가시티가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육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혁신 도시를 부산, 울산, 진주에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를 예를 들면 경남 혁신 도시 진주에는 LH를 포함한 주택, 건축 분야,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 산업기술시험원 같은 중진공까지 포함한 기업 지원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축 분야를 예를 들면 원래 혁신 도시를 만들 때 취지가 뭐였냐 그러면 공공기관을 내려보내고 관련된 연구기관도 함께 가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산학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분야 기업들도 함께 집중이 돼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혁신도시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작은 신도시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지역에 몇 개 묶어서 작은 신도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기서 이제 딱 중단돼 있는. 지금은 예를 들면 요즘 LH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LH가 본래 혁신도시에 내려왔을 때는 지역에 경상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대학의 건축학, 토목학을 포함한 이 건축 분야와 LH가 힘을 합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건축 분야는 LH가 있는 진주 혁신도시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상대학이 건축 분야는 서울대만큼이나 여기를 가야만 좋은 일자리도 갈 수 있고 LH를 포함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LH 연구소가 아직도 대전에 있습니다. 경상대 건축학과가 지원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유일한 이유는 지역균형 선발 30% 때문에 지역대학 출신을 뽑아야 되니까 건축학과에 지원을 많이 가는 이렇게는 어렵다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에는 LG전자, 창원에 보면은 대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과 지역 대학이 제대로 산학 융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따로따로는 말 그대로 취업 트랙을 만드는 정도의 예를 들어 이제 가끔 LG전자 같은 경우는 부산대랑 함께 운동 연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면적인 융합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기업과 대학에 맡겨놓고는 안 되니 그 다음에 대학 육성을 교육부가 위에서 전부 대학 평가하는 것 위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구조조정할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지역 대학 육성은 불가능합니다. 지방정부가 그러면 나서서 함께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기업들도 모아내고 지역 대학들도 하나로 모아서 공동으로 논의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만들 때 대학이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강사가 필요하면 기업에서도 파견하고 기업도 지역 대학에 투자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아놓고 1년, 2년씩 교육시키면서 비용을 더 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양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걸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부울경 단위로 확대해서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걸 성과를 먼저 내고 그걸 가지고 부울경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전 바로 협력이 가능하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방대학의 미래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지방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전 지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울경의 광역교통망은 철도와 버스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한 완전히 수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같은 방식의 버스와 철도 전철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망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야 되고 광역 대중교통망을 만드는데 정부가 수도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만들 때 국비로 투자했듯이 지역에도 함께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지금은 차량으로 다 오고 가고 하는데 정체 구간이나 도시철도 2호선이 가다가 지금 수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서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건 함께 저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광역특별연합이 만들어지면 광역교통이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부터 우선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로부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부산하고 김해 대동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이제 도로공사가 늘 생기는 문제인데 초기에 보상을 미리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늦추면서 지금은 연결 도로교통망들을 다 뚫려버리니까 토지 비용이 폭등을 해요.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는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김해시하고 경남도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철도 2호선은 정부의 철도 기본계획 만들고 있는 부분에 가능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산, 울산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부분은 1차적으로 이번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울경이 이건 함께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부울경이 수도권과 같은 광역 대중교통망을 가능한 빨리 구축하는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활성화되고 육성되는데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